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기는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입니다. 마지막 종강이고요. 임대사업법은 정리를 어떻게 갈 거냐면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재에서 짚어드리고 또 설명드리고 교재에서 짚어드리고 이런 단계로 한 번의 강의로 다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주택 임대 사업이다. 그러면 임대라고 하는 것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지만 상가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하고 임대소득세가 단 한 채를 세를 받아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공부할 의미가 없어요. 상가를 세를 준다. 그러면 상가에 들어온 사람이 사업자입니다.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들어와서 카드 그것도 다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거래하는 건 임대를 주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거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같은 동일한 사업자가 돼서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 상가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단 1원이 되더라도 다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전세금, 보증금에 대해서도 무조건 1년치 이자 계산해서 세금 때린다. 그래서 상가는 오늘 제의를 하고요. 주택 임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다시피 주택을 임대하는 건 면세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해도 면세입니다. 판매할 때는 틀립니다. 비사업자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을 초과해도 부가세 없고요.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매매사업자가 팔게 되면 국민주택 초과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꾸 들으면 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랍니다.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더 헷갈려. 토지 임대와 토지를 팔 때 또 이렇게 헷갈려. 그러니까 오늘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룸이나 아파트나 빌라를 세를 주고 월세를 받는다. 또 전세를 받는다. 그러면 제일 1단계에서 우리가 뭐부터 알아야 돼? 내가 집을 세를 주고 월세를 받기도 하고 전세를 받기도 하고 또 보증금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형태로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소득이 발생되는데 1단계 제일 첫 번째 고민할 일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봐야지. 과세 대상 여부.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는 임대 이 부분은 세무서에 신고 안 해도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세금 내라는 소리도 안 하고 과세 대상이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벌벌벌 떠시는 분이 꽤 있어.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속자고. 그 다음에 이게 절세 포인트가 되겠죠. 이거를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소득의 부동산 그 분산 작업을 과세 대상이 아닌 쪽으로 만든다면은 그 다음 고민할 게 없잖아. 그래서 1단계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따집니다. 그럴 때 전세와 월세를 각각 따로 따집니다. 세법은. 전세를 받는 사람 같으면 그 전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때릴 거냐 말 거냐 요거를 따진다 이거지. 그래서 일단 전세금은 3주택 이상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집 세 채에서 전세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집을 세 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 집은 내가 살고 다른 하나는 시집간 우리 딸이 살고 마지막 하나는 전세를 줬다. 그 전세금은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집을 내가 세 채가 있는데 전세를 3개 이상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여튼 집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세가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다. 월세는 2주택 이상. 2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서울과 우리 집이 하나는 시집간 우리 딸이 산다. 그럼 월세가 안 들어오네. 월세 과세 대상 맞는데 안 들어오니까 이것도 세금 신고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집이 세 채다 두 채다 해서 무조건 세금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세 채, 두 채가 이상이 됐을 때 월세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엔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해석해가지고 집 5채인데 전세 받는 건 하나도 없고 월세도 없어. 뭐 내 친인척한테 다 세 주고 뭐 아는 사람 주고 이래서 아니 세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빌려주고 무상으로. 그러면 소득이 없으니까 집 100채라도 그 사람은 신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질문 들어오는 걸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아는 분들이 괜히 괜한 걱정을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전세 소득이 있다든지 월세 소득이 있다든지 이런 전제 하에서 이렇게 주택수를 따진다. 근데 여기서 아주 조심할 점이 있다. 이 주택수 산정 시 부부 합산이다. 이는 부부 합산이라는 말을 쓰면서 요 아래에 세대 개념이 아닙니다. 즉 세대 합산 아닙니다. 이거를 같이 체크를 해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소득세법을 여러분들이 양도세부터 쭉 공부하실 때 가장 여러분들이 귀에 못 박히게 듣는 게 1세대, 1세대 이런 얘기예요. 중과주택, 매매사업자에서도 중과주택 따질 때, 3개, 2개 따질 때도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집이 몇 개,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집이 수도권에 몇 개. 그런 식으로 다 판단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도세 편에서 비과세 판정할 때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인데 1세대 1주택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아래에 있는 가족들이다. 그래서 이 아래에 무지하게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이 가족이 10명이더라. 이 10명이 가지고 있는 집이 딱 하나이어야만 세금이 비과세된다. 그래서 소득세법의 기본 논리는 가족의 개념인 전세대, 이거를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사람들. 근데 등본에 없어도 합쳐주는 사람이 배우자. 마누나 남편은 떨어져 있어도 부부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30이 안 된 자녀들이 분가되어 있어도 그거는 인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머리에 박히는 분들이 임대주택수 산정할 때 꼭 헷갈려. 그래서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임대주택은. 부부의 주택만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예요. 즉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 혼자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만 가지고 따자. 자, 나는 월세를 받아서 좀 생활을 해야 돼. 월세를. 근데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여러 개가 있어서 월세를 많이 받는데 내 이름으로는 한 채만 내가 사는 집으로 대놓고 아니면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를 남겨서 거기서 월세를 제일 비싸게 나오는 월세, 월 500만 원씩 나오는 월세가 되는 집을 내 이름으로 해놓고 나머지 한 채는 내 자식한테 증여를 해놨어. 또 한 채는 딸한테 증여를 해놨어. 그래서 이 사람이 주민등록에 다 같이 올라있는 가족이에요. 그러면은 양도세 따질 때하고 요거 봅시다. 자, 본인이 있어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배우자 없다. 아래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다 동일 세대다. 근데 집을 본인 명의로 한 채, 아들 명의로 한 채, 딸 명의로 한 채. 그리고 여기에서 월세가 다 발생되고 있다. 그럼 이 사람 어디서 살아? 딴 데 가서 월세 살고 있지. 다른 사람한테 세 채 다 월세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세 채 중에 하나를 팔면 1세대 몇 주택? 1세대 몇 주택? 3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세 채 중에 하나를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택도 없겠죠. 두 번째, 이 주택들이 수도권에 있는 집들이라면 중과 대상주택입니다. 중과 대상주택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연결을 매매사업자 비교과세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 그래서 이분이 매매사업자 같은 걸로 세금을 좀 줄이려고 해놨어도 중과 대상이라 팔게 되면 양도세 세율로 세금 나옵니다. 즉 단기양도 하면은 40%짜리도 투자를 맞을 수 있다. 요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기본 개념이야. 그럼 임대로 가면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각각 따로 본다는 의미야. 즉 이 사람도 한 채만 세받고 이 사람도 한 채만 세받고 한 채만 하고 있다. 월세 집이 2개 이상 돼야만 세금 때린다네.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합산이라는 개념과 세대 개념의 차이가 이렇게 현저하게 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근데 만일에 이분이 두 채를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세를 준다. 각각 다. 그래서 총 6채가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두 채를 다 전세로 받고 있다.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자, 여기 전세로 받고 있고 여기 전세로 받고 있고 여기는 월세로 받는 게 하나 있다. 그럴 때 우리 판단해 봐요. 자, 요 어머니 이 사람 입장에서 전세로 2개 받고 있으면 전세로 받는 거는 3개 이상일 때만 한다네. 부부 합산인데 남편이 없어. 없으면 하나 만드나? 하여튼 집 있는 사람하고 재혼하면 안 되지. 그래도 해야죠. 집 있는 사람하고 해야지. 아, 집 없는 그지 오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하고 재혼해야죠. 세금 내더라도. 세금 내기 싫다고. 왜? 집 있는 사람하고 재혼해서 부부가 되면 3채가 되니까 전세도 과세, 월세도 과세 이렇게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현재의 상태로 보면 전세로 2채 받으니까 이것도 신고 의무 없다. 요 사람도 전세로 받으면 신고 의무 없다. 근데 요 다른 2개 중에 하나 월세를 받더라? 그러면 2주택 이상자로서 월세 소득이 있으므로 요거는 신고 의무 있다. 걸릴 줄부터 하셔야지. 그래서 부부합산 2주택, 3주택이라는 논리가 여기에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가족이 보유하겠는 거. 내가 지금 내 명의로 된 집. 그러니까 2가지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아무리 많아도 월세나 전세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 우리가 딱 까봤더니 5채 우리 지금 주택을 세주고 있어. 그런데 이게 지금 세무서에서 요새 이제 하도 저러니까 현재 이게 누구 명의로 돼 있냐부터 우선 쫙 봐야 돼. 그랬더니 나하고 남편 명의로 5개가 다 돼 있더라. 그럼 전세를 받든 월세를 받든 일단 과세 대상이라 여기서는 여기로 가야 돼요. 그 다음 자 이렇게 되면은 집이 2개나 3개 이상이라는 전제하에서만 세금을 내고 월세와 전세가 있는데 섞어지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1주택자는 어떻게 될 거냐? 집이 딱 한 채다. 한 채인데 이 1주택을 월세를 준다. 즉 우리 가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남편 것까지 합쳐도 남편 이름은 없고 내 이름으로 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내가 안 살고 우리는 딴 데 가서 세를 살면서 우리 집을 세를 줘요. 근데 이 집이 타워팰리스입니다. 그리고 타워팰리스인데 전세로 받으면 뭐 5억 정도의 보증금이 들어오는데 월세로 한 5천만 원, 한 2천만 원씩 받는다. 그럼 매달 2천만 원씩 월세가 들어온다. 이 2천만 원을 1주택자라고 해서 세금을 안 때려야 되느냐? 2주택 이상만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불평등해진다 이거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집 2개, 3개 월세 주는 분이 있는데 이거 원룸 조그만 거 한 달에 50만 원씩 세 받는 거 10개 세 주는 분이 있어. 한 달에 500 받아. 그런데 타워팰리스 한 채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가. 근데 주택수가 2채 이상자만 세금을 과세한다 해서 500만 원 받는 이 할마 씨한테는 세금을 때리고 요 타워팰리스 세 주고 1,000만 원씩 매달 받아서 쓰는 이 사람은 과세 대상이 안 돼서 아예 사업자 등록 자체도 안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때려야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세법이 좀 잘못된 게 이 금액을 가지고 사실은 만들어야 돼요. 일반적인 어느 금액 이상의 세를 받으면 집이 한 채락에도 요거는 세금을 때린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못 만들고 고가주택이라면 세금 때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전세 3주택, 월세 2주택이 법령에 있어요. 법에. 그런데 한 채만 세를 줘도 세금을 때리는 경우는 고가주택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 이 2개 엔드 조건이에요. 그럼 바꿔봅시다. 고가주택인데 전세를 받는다. 세금 안 나와요.
타워팰리스인데 전세를 받고 있으면 월세금 안 때린다고. 근데 고가주택이면서 월세를 받으면 세금을 때린다.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고가주택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 일반적인 고가주택의 개념이 우리가 양도세 따질 때 고가주택은 거래 실가 9억 원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매가만 가지고. 옛날에는 면적도 따지고 뭣도 따지고 그랬는데 지금 안 따지고 순전히 어디 쪽방이라게도 9억 원 이상 팔으면 고가주택이야. 타워팰리스라게도 8억 9,999만 원에 팔으면 고가주택 아니요. 그래서 이 금액만 가지고 결정하는데 이 금액이 거래하면은 계약서에 딱 찍히니까 명쾌하게 드러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세 주는 집이야. 안 팔았어요. 이게 9억인지 10억인지 8억인지 어떻게 알아? 주변 중개사에서 얘기하는 숫자는 아무 의미 없고요. 그렇다고 임대주택 내가 한 채인데 세금을 내냐 안 내냐 판단받기 위해서 감정평가 받나? 감평사들 뭐 돈 줄 일 있어요? 그러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매매 실가 9억으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국세청에 눈물을 머금고 기준시가 9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시가 9억 하면은 거래가액은 한 13, 14억 되는 주택들이에요. 즉 이 금액이 높아가면 세금을 덜 걷죠. 그러니까 솔직히 싫은데 거래 실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월 1일자는 이 임대소득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걸 걷어가는데 1월 1일 당시에는 8억 9천이었어. 기준시가가. 12월 30일에는 9억 1천만 원이 됐어. 이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집에 대한 고시는 매년 4월 말일 날 하거든요. 공동주택, 단독주택,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시가를 매년 연도 중간에 자르거든. 이게 이때 고시가 되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고시된 게 올라가면은 전년도 기준으로는 9억이 안 됐던 게 이때 9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8억 9천으로 이해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세를 아무리 받아도 기준시가 9억 이하의 고가주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 아님. 그러나 이쪽으로 가면 과세 대상이 돼요. 요걸까요? 요걸까요? 연말 기준으로 봅니다. 기준시가 9억 원의 판단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간다.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판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도 꼭 헷갈리는 게 지가 집이 한 채인데 세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 10억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서 말을 들어보니까 고가주택. 왜? 언론 보도에서는 그냥 고가주택 이래버려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9억 원 이상. 그러니 이 집에서 내가 세 받는 거 세금 신고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질문이 많이 와요. 기준시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구분하실 것. 매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네 중개업소에서 10만 원 그러면 기준시가는 8억도 안 돼. 그래서 해당 사항 없다. 두 번째, 날짜 기준이 연초가 아니라 연말 기준으로 1주택자의 고가주택 판정을 한다. 만약에 10억짜리를 매매를 해가지고 월세를 주면 그래도 기준시가 기준이요. 자, 10억짜리라고 하는 게 1월 1일 당시에는 기준시가 9억이 안 되고 8억이에요. 근데 쭉 가지고 있다가 6월 30일 날 팔았어요. 10억에 팔았어. 그리고 12월 31일이 되고 그 다음 5월 31일이 되면 이 사람은 이 연도 중에 발생된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를 해야겠죠. 신고 의무가 있어. 그럼 과세 대상이 아니라 판정해봐야지. 그러면 이 사람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세준 거 아니야. 이때 팔은 거는 매매가 된 거고 이 사람은 요 사이에 세준 것만 계산해서 세무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세무신고할 거를 딱 따져봤더니 월세가 1주택자입니다. 지금 총 2천만 원이 걷었더라. 그런데 1주택자야. 신고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안 하지.
10억에 만약에 매수를 해가지고 세를 주면 그것도 기준시가는 만약에 한 7억. 매매가하고는 전혀 상관없음. 그건 딱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소득세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여기에 들어갈 요소가 전혀 없어.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서 팔아서 10억에 팔아 넘어간 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10억에 샀어요. 근데 또 임대를 줘. 그럼 이 사람은 나머지 6개월치에 신고해야겠죠? 요때 10억에 샀다고 해서 고가주택이 드는 건 아니다. 취득, 양도 시점에 가액 가지고 안 따진다. 그냥 무조건 기준시가다. 그것을 이렇게 됐을 때 이때의 금액 기준으로 무조건 본다. 오케이? 이 사람이 이때 8억이었던 기준시가가 요때는 기준시가가 뭐 그런 경우도 있을는지 몰라도 8억 5천이에요. 9억 안 돼. 근데 이때 와가지고 9억 1천이 됐어.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9억을 넘었으니까 신고의무가 생기는데 이 사람까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요날 기준으로 볼 것 같죠. 근데 법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연도 중에 발생한 임대소득의 고가주택 판정은 12월 31일 날 기준의 금액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때 8억 5천일 때 팔았다 해도 요때 9억이 넘어버리면 요 상반기 6개월치 소득세 신고할 의무 생긴다.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주택수 문제 정리가 됐어요. 이게 과세 대상 판정 문제예요. 1주택만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현재 월세나 전세를 받는데 1주택이면서 전세를 받는다. 그러면 깨끗이 머리 비워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고가주택이 되든 안 되든 매매가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다. 두 번째, 집이 두 개가 있는데 부부 이름으로 다 합쳐서 두 채우면은 일단 세금 걱정을 해야겠지만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 아들 이름으로 하나 이렇게 직계 존비속간 쪼개져 있더라. 그러면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 어머니 하나 아니면 아버지 둘 어머니는 없다든지 또 어머니가 두 개 아버지가 하나 이래가지고 일단 집이 3개 4개가 되더라. 그러면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할 거냐 말 거냐부터 이 판단을 해란 얘기요. 지금 이 1단계 이거는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과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안 되면 사업자 등록을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세무서에서도 하라고도 안 해요. 다 파악해가지고 주택수 파악해서 하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집이 3채 이상일 때는 하라고 날라와요. 근데 3채 이상인데 내가 월세를 준 적이 없어. 전세를 받은 게 없어. 그러면 본인이 반증하면은 저것도 하라고 하네. 그러면 이 기준을 통과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으로 남았네.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낼 거냐 안 낼 거냐는 별도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과세 대상이 되어서 사업자가 되면 세금 무조건 내는 걸로 하는데 제 2단계는 자,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로 갑니다. 자, 이번엔 2단계. 이제 2단계가 됐어요. 그러면 이 과세 대상이 되어서 사업자 등록을 내도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세와 월세로 갈라져요. 물론 전세와 월세가 섞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섞어지면 월세 대상자로 보여야 돼요. 즉 전세라고 얘기하는 건 전세만 다 받는다. 이럴 때 이쪽을 보고 3채 중에 2개는 전세 받고 하나는 월세 받는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월세가 하나라도 낑겨버리면. 자, 전세금을 받는 경우, 즉 보증금 얘기입니다. 2단계는 전세를 받을 때 이거는 보증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월세 한 푼도 안 받고 다 전세니까 이게 아니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그러면 전세금 2천만 원. 이 우리 전세 이거 여기에 2천만 원 과세해야 되고 이쪽 50만 원 과세하고 해서 합쳐서 세금 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전세금은 논리가 부부합산 3주택이라고 그랬어요. 3주택 이상자. 부부합산은 지금부터 얘기 안 합니다. 이 집 3채를 가지고 부부 명의로 되어서 세를 주고 있는데 한 채만 전세일 수도 있고 2채만 전세일 수도 있고 3채만 전세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케이스.
즉 사업자 등록만 하고 세무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만 하고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보증금 합계하기, 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인 사람. 내가 집이 내 부부 합산이라 해서 5개 했는데 5개 세 주고 다 토탈 전세로 받았어요. 근데 어떤 건 5천만 원짜리, 어떤 건 1억짜리 이래가지고 전세금을 다 합쳐봤자 3억 원이 안 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아예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돼. 굳이 신고 안 해도 돼. 세무서에서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말 나오면 그때 계약서만 팩스로 보내주면 돼. 연락이 오면 나 보증금 3억 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내놨습니다. 그래도 신고하셔야죠. 지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이하 세 주고 있는 전세금 주고 있는 계약서를 제가 팩스로 보내드리리다. 그럼 고맙습니다. 세무서에서. 그게 들어오면 저 한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새 직원별로 전자팩스라고 다 개인 팩스가 있어서 불러줍니다. 그럼 그 계약서만 팩스로 넣어주면 끝. 두 번째, 이 세를 주는 임대주택이 소형주택이면은 이분도 세금 안 낸다. 임대주택이 소형주택이면 이분도 세금 안 내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걸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택 임대라고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1단계, 2단계 가는 과정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내가 세주고 있는 집들을 이렇게 지금 걸러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1단계에서 걸러지면 제일 좋고 2단계에서 또 걸러지면 또 그것도 좋고 마지막까지 나오면 그분은 부자인 분. 그분은 세금 내도 괜찮은 분. 오늘 종강 파티 할 때 위스키 한 병 쏴도 되는 분. 왜 이것처럼 임대주택이 즉 전세를 받는 이 세주는 주택이 소형주택이라면 이것도 세금 끝. 소형주택의 기준은 기준시가 얼마죠? 1억이에요? 3억이에요? 1억이에요? 그래서 1억 아닌 것 같은데 기준시가 1억? 워낙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아니기만 해봐. 3억이잖아 3억. 왔다 이거 온라인 촬영까지 하는데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네.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여기 또 나오네. 85평방미터. 지겹네 아주.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무조건 어떻게든지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집들이에요. 그런데 전용 85가 서울시내 85는 우리가 아파트 분양평수로는 35평짜리입니다. 4인 가족 들어가 사는데 넉넉하죠. 전용 85는 공용을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을 지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이 법이 100평방미터예요. 그럼 전용 100평방미터면 무지하게 큰 집이요. 분양평수 45평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국민주택이라고 그래. 국민주택을 왜 국민이 못 갖고 있어? 이거 국민주택 아닙니다. 나도 없는데. 난 단독주택이라. 예? 엔드. 엔드라고 하면은 영어를 못 읽는 분이 가끔 있어서 플러스라고 쓴 거요. 근데 플러스를 엔드냐고 물어보시면 우측한데, 그러니까 엔드 조건인데 이 엔드 조건에 해당되는 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죠. 여러분들이 이게 매매가가 아니에요. 기준시가. 기준시가 3억 원이니까 실제 시세에 7, 80% 반영한다고 하면 거래가는 뭐 한 5억들 될 수 있고 4억에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되는 집들이에요. 아파트. 그 정도의 거래 가격이면서 전용 85 이하 엔드 조건 묶으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무지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무슨 집을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 단독주택인데 이런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막 50평짜리 서울 강남에 있는 거 30평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바로 원룸, 다가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물론 이런 것도 그런 조건에 맞으면 다 빠져요.
언니, 원룸 다가구 단독 다세대 요즘 얘기하는 도생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자, 여러분들 이런 집 줘봤으니까 시축 판매할 때도 해요. 집 지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하지. 예. 겉으로 길 가면서 보면 빌라촌에 보면 어마어마해요. 이게 이 한 동에 막 20세대 살고 이러니까 이거 다 하나 별도로 따져. 자, 다가구 단독주택입니다. 이게 실제 매매가액은 20억이에요. 등기 하나니까 통으로 가. 그러면 3억 초과했네. 기준시가 따져도 이거는 17억이야. 그러니까 3억 초과했고 면적도 엄청 크고 요렇게 계산 안 는다고 얘기했죠. 요렇게 따로 계산한다니까. 요렇게 다세대처럼. 그래서 4층 3세대더라. 그러면 4층 면적을 나누기 3 해가지고 쪼개버렸을 때 가구별로 85가 안 되더라. 자, 기준시가 17억짜리더라. 나누기 20 했더니 1억도 안 나와. 그러면 기준시가 3억 원이야. 이렇게 하는 거요. 즉 다가구 단독주택 같은 이런 주택이 바로 서민주택이고 국민주택입니다. 이런 집을 가지고 있다 해서 겉으로만 의리의리하지 주인은 꼭대기층 하나 살면서 맨날 새 사는 사람 집 고치러 다니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해가면서 문고리 고치고 비 오면 뭐 새면은 그것 두드려 고치고 월세 없나 봤죠. 그러다가 나가서 공실되면은 오히려 자기가 맨날 마음고생하고 이러고 사는 서민이에요. 우리 옆집이 이러거든. 우리 바로 옆집이. 그래서 내가 집을 안 져요. 집 졌다가 공실 나오면은 집사람 병납니다. 나는 공실이 나오든 말든 밖에서 이러고 맨날 돌아다니니까 신경을 끄고 사는 사람이고 여자들은 병난다고 이거 공실 나. 이게 이런 집을 겉모양이 삐까뻔쩍 하다기 해서 소형주택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원룸 당연하지. 등기 자체가 다 쪼개져 있는데. 다세대 당연하지. 101호, 102호, 103호 당연히 안 되죠. 도시형 생활주택 똑같죠. 공동주택. 즉 이러한 우리가 주택 신축 판매에서 배운 그런 주택들이 지어지면 그건 다 소형주택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주신판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어가지고 한 동을 지었는데 여기에 몇 개를 뺐다? 방을, 원룸을 20개를 뺐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호별로 다 등기가 난 20개의 공동주택 다세대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신축업자로서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냐면 1세대 20주택입니다. 물론 사업자의 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의 개념보다는 뭐 1인 1사업자 20주택이에요. 이 집을 다 전세를 뿌렸어요. 분양이 안 돼서. 그래서 한 채당 전세를 1억씩 받아서 전세금 20억을 챙겼다. 집 20개입니다. 전세 한 채당 1억씩 받아서 총 20억입니다. 자, 5월달 소득세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해요? 말아요? 크게 얘기 못 하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유는 뭐야? 소형주택이니까. 즉 소형주택을 몇 채만 이런 얘기 없어요. 소형주택이면 무조건 100채를 해도 세금 낼 의무 없다. 즉 과세 제외 대상이 돼요. 근데 사업자 등록은 해놔야 돼요. 이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착각하지 말게. 전세 얘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월세 낑겨 넣으면 안 돼요. 20개 중에 하나라도 월세가 들어가면 세금 신고해야 됩니다. 이제 낼지 안 낼지는 또 계산해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같이 소형주택으로 들어가면 소형주택은 몇 채가 되더라도 주택수에서 빼준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주택수에서 빼준다 그러니까 20개의 소형주택을 내가 빼줬으니까 내 집 하나 내가 우리 식구들끼리 살고 있는 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야. 그거 아니에요. 양도세 따질 때는 그런 거 없고 임대주택으로 따질 때만 요거를 빼준다라고 하니까 20개가 빠져나가니까 3주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세금 신고 안 해도 돼. 이런 논리예요. 근데 주택수 산입 않는다 이러면 자꾸 그렇게 오해해 있어서 저는 그렇게 강의를 안 하고
그냥 소형주택이면은 이거는 세금 신고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임대소득세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두 가지 경우가 이런 경우의 수일 때는 이런 경우는 소득세 신고 안 합니다.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하게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업자로서 신고 의무는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라고 000에서 신고하면 끝인데 일반인들한테 거기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일반 임대사업자한테.